자식을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같겠지만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의 발치에 늪이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뉘어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다면 기꺼이 남은 생을 태워 등불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죠.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희생적인 엄마라는 건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 같은 작은 체구로 무엇이든 척척 해냈거든요. 저는 결혼 직후 자질구레한 부업을 많이 했었어요. 남편 벌이가 시원찮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쥐꼬리만한 돈을 손에 쥐고 온갖 생색을 내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속 편한 길이었죠. 그래서인지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도 제 몫이었고 목돈을 만들어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딸이 데려온 남자애가 결혼부터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도 제가 나서서 말린 일이었어요. 뭐 결혼? 아니 갑자기 무슨 결혼? 어머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혜린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밖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집안일은 사람 하나 써서 해결하는 게 익숙해요. 적어도 집안 살림이나 돈 문제로 골머리 썩힐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혜린이 이제 22이야.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결혼에 있어서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깊은 애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본질이잖아요. 어머니, 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여겨온 거 아니에요. 혜린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딸이 고작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만개한 4월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핀 나이에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저는 딸이 결혼을 좀 늦게 했으면 했어요. 제가 일찍 결혼해 고생해서 그런지 딸은 꽃처럼 화사한 시절이 좀 더 길었으면 싶더라고요. 딸이 주변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게 예뻤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고 하니 제가 다 아까운 거예요. 그 남자애도 딸보다 고작 4살 많은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눈에는 그저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들의 치기 어린 장난처럼만 보였죠. 혜린아,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아니야. 다른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실컷 하고 사는 거 부럽지 않겠어? 엄마는 네 나이가 아까워서 그래. 엄마, 사실은 나도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영문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 고민되는 거야.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고작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애면 결혼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부터 꺼낼 사람일 거야. 걔가 널 정말 아끼면 몇 년 더 기다려달라는 말 들어주는 건 일도 아닐 거고. 결혼은 그런 남자랑 해야 하는 거야. 다행인 건 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해도 좋을 것 같지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수준으로요. 그 남자애가 딸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다 해주니 놓치기 아까웠던 거죠. 듣자 하니 사업하는 집안이라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오고 데이트하면서 딸은 10원 한 장도 써본 적이 없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남자애와 연애하는 동안 딸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와 달리 남자한테 듬뿍 사랑을 받는 걸 보니 제가 다 행복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참 간사하게도 이런 사윗감 또 어디서 만날까 싶어 놓치기 아깝다는 욕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싱숭생숭한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담 넘어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시키지. 시키긴 뭘 시켜. 해도 대학 졸업은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보내? 여자애들은 배워봤자 결국 집안에서 살림이나 할 거, 대학 졸업장이 뭐가 중요해. 그만한 재력가 남편 놓치고 맞벌이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낫지. 그 집 아니어도 우리 혜린이 모셔갈 집 많아. 참나, 누가 보면 퍽이나 혜린이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겠네. 걔가 가져온 30년산 위스키에 홀라당 넘어간 거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나이에 예의 차리기 쉬운 줄 알아? 돈 있으면 그만한 예의는 따라오겠지. 행여에 바람 넣을 생각하지 마.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세계 1위 부호가 와도 지금은 못 보내니까. 괜히 남편의 태도에 부하가 났습니다. 딸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자기 손에 떨어질 콩고물에 눈독 들이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남자애를 불러다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2년은 해야 보낼 수 있다고요. 남자애는 크게 낙담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제 손으로 돈도 벌어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지.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만 살게 할 순 없어. 혜린이가 세상 무서운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굳이 그 험한 사회에 나가서 남들 눈치 보며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평생 책임질 건데요. 장담하지 마.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자네한테만 기대서 살게 할 순 없어. 배운 것도 써먹어보고 자립심 있는 여자로 살라고 대학까지 보낸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혼인신고하면 아버지가 혜린이 앞으로 건물 하나 증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을 겁니다. 자네는 이게 문제야. 나를 결국 돈으로만 설득하려고 하잖아. 돈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설득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하려는 거고요. 원하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어머님 지금 사시는 빌라 대신 한남동 고급 주택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집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프라이빗한 정원도 있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산책도 하고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솔직히 자네가 살아온 환경이랑 우리 혜린이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겁이 나기도 해. 괜히 그 집 가서 형편 빠지는 친정 때문에 눈치 보고 살 것도 걱정되고. 어머니,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믿으실까요? 저 외동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선택도 다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저와 어머니는 같은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혜린이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요. 주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결코 어머니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 애는 말에 기름칠이라도 한 듯 청산유수였습니다. 그게 다 돈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남자의 말만 들으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건 저인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자꾸만 한 구석이 찝찝한 게 도저히 허락이 안 되더군요. 솔직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성을 되찾기 마련이니까요. 과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야말로 저도 딸도 땡 잡은 셈 치기로 한 거죠. 결국 여러 날 설득 끝에 그 남자애가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엔 딸의 선택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기가 막히게도 그 남자애는 변함이 없었어요. 3년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딸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게 됐는데 기사라도 된 듯 직접 출퇴근을 시키더군요. 기념일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요.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 귀부인처럼 귀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던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년 사이에 가까운 일본부터 멀리 미국까지 남부럽지 않게 비행기도 타고 사랑을 받아서인지 고급스럽게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딱 약속한 3년이 되던 날 남자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근사한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약속 지켜주실 거죠? 아휴,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그 하루도 못 참아서 3년 땡하자마자 온 거야? 그래, 그만하면 우리 혜린이 데리고 잘 살겠네. 내가 졌어. 기분 좋은 패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애는 딸을 품에 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 정도의 헌신이라면 우리 딸 틀림없이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랬어요. 그 남자애가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기 삶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못 보던 가방인데 영문이가 또 사준 거야? 어제 백화점 가서 산 거야. 내가 답답하다니까 가서 가방이나 하나 사라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 예전엔 그렇게 가지고 싶더니 이제 별로 좋지도 않아. 남들은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비싼 가방을 두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남들이 욕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나 아무래도 사회생활 체질인가 봐. 동기들 단톡방에서 프로젝트 성공한다고 축하하는 거 보면 가슴이 그냥 꽉 막혀. 야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나한텐 달콤한 꿈 같은 말인 거 있지? 나도 내 이름 석자 박힌 사원증 들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내 손으로 뭔가 해내는 성취감 다시 느끼고 싶어. 으이구, 결국 그럴 것 같더라니. 너 직장생활 재밌게 했잖아. 남들보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 그러면 영문이한테 잘 말해봐. 가벼운 일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고. 오빠는 말도 못 꺼내게 해. 내가 부족한 거 있냐? 밖에서 고생하는 꼴 자존심 상해서 못 본다. 그러면서 얼마나 살벌한 표정으로 단칼에 자르는지. 심지어 나 혼자서 외출도 못해. 얼마 전부터는 기사까지 붙였어. 과유불급이라고. 영문이가 너 그렇게 아낄 땐 안심이 되더니 너무 그렇게 옥죄고 있다니까 엄마 마음도 편치 않네. 엄마가 영문이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됐어. 그랬다간 괜히 엄마 걱정시켰다고 불편한 내색할걸? 정 그러면 취미 생활부터 해보든지. 뭐 배우러 다니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골프, 수영, 다도 권하는 건 다 해봤는데 체질에 안 맞아. 그냥 좀 답답해. 처음엔 집이 대골 같아서 좋았는데 혼자 있는 집이 넓기도 또 얼마나 넓은지. 거실에 앉아있으면 그냥 내가 공기가 된 것 같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부잣집 마나님 삶이잖아요. 저는 제 딸인데도 가끔 딸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시금치 한 단을 사도 가격부터 물어보고 사는데 딸은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가면서도 만듦새만 보고 계산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지는 딸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자리가 됐을 때 넌지시 얘기를 꺼냈어요. 영문아, 혜린이가 집에만 있으니 좀 답답한 모양인데 가벼운 파트타임이나 전공 살릴 만한 일 좀 하게 하는 게 어때? 들어보니까 아는 선배가
하루에 서너 시간만 나와서 봐줄 수 있는 일 줄 수 있다던데.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싶겠지만 혜린이 아직 젊잖아. 장모님, 굳이 남들 밑에서 고개 숙이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혜린이가 잊어서 그렇지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실증이 좀 난 모양인데. 배우는 거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최고급 갤러리 도슨트 과정이나 승마, 그림, 해외 유학파 개인 선생님도 붙여서요. 하지만 이 일은 안 됩니다. 밖은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험한 곳이에요. 전 혜린이가 그런 곳에서 괜히 눈치 보고 마음 상하는 거 1초도 견딜 수 없어요. 자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애가 저렇게 답답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번 주말에 기분 전환 겸 혜린이 이름으로 요트 하나 계약하려고요.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으로 채워주다 보면 밖에서 고생하고 싶다는 생각도 곧 사라지겠죠. 사위는 완강했습니다. 결혼 전 3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회사 생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결국 딸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듯이 여전히 집에서만 지내야 했죠.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지만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넘쳐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는 동안 제가 가진 모든 근심의 근원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줄지 않는 화수분을 가진 딸의 삶을 보니 그 말이 맞긴 맞나 보다 싶더라고요. 어느새 웃지도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신경질적으로 변한 딸을 보며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전기사한테 심부름 좀 시켜봐. 심부름? 무슨 심부름? 아무거나. 식용유나 고기, 아무거나 좀 사다 달라고 해봐.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는 건데? 좀 빨리. 나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엄마가 전기사 심부름 보낸 사이에 나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희정이랑 윤지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걔들 만나러 갈 거면 그냥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가야 해? 영문 오빠가 못 가게 한단 말이야. 엄마 빨리, 제발. 딸의 성화에 저는 처음으로 딸의 운전기사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운전기사는 항상 딸을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고 골목에 주차를 한 뒤 차 안에서 기다렸죠. 갑작스러운 부탁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자리를 비웠습니다.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타서 달아났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싶게 고요해진 마당에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이건 아니다 싶었죠. 사위를 불러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단호하게 말할 참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딸이 나간 지 1시간쯤 됐을까요? 심부름을 다녀온 운전기사에게서 딸이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둘러댔는데 한창 일할 시간인 사위가 온 거예요. 자네가 이 시간엔 어쩐 일이야? 혜린이 어디 있습니까? 혜린이? 방에 잠들었어. 갑자기 혜린이 때문에 온 거야? 엉겁결에 둘러댄 것도 잠시 사위는 저를 지나쳐 딸아이가 쓰던 방으로 갔어요. 하는 사이 방문이 열렸고 텅 빈 방을 바라보던 사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죠. 어디 있습니까, 혜린이? 혜린이 친구 만나러 갔어. 그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동안 친구도 못 만나게 한 거야? 장모님. 혜린이가 질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요. 만났다 하면 밤 12시, 1시까지 술 마시고 클럽 간다고 안 놓아주는 친구들이요. 아니야. 희정이랑 윤지 만난다고 하던데.
내가 걔들을 한동 내서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희정이랑 윤지 그런 애들 아니야. 장모님이 뭘 모르시고 하는 소리예요. 박희종, 고윤지 그 두 사람만 만나면 혜린이가 날카로워진다고요. 아, 장모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혜린이 결혼했잖아요. 그럼 유부녀답게 처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니, 애가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애도 아니고 너무 꽉 묶어두니까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겠지. 언제든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뭐가 아쉬워서 자정까지 그러고 놀겠어? 정기사 추적됐어? 예, 홍대 카페에 계십니다. 추적이라니? 처음부터 혜린이 여기 없을 거 알고 온 거예요.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협조적인지 확인차. 장모님, 이러는 거 다 혜린이 위한 일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해요. 다음엔 이렇게 비협조적인 상황은 없길 바랍니다. 잠깐만, 추적이라니? 사위는 당황한 제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기사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도 꺼놓고 받지 않았어요. 늦은 오후 들어온 남편에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양반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여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영문이 그게 우리 혜린이한테 위치 추적기를 단 모양이야. 허락 없이 나가지도 못하게 아주 족쇄를 채워놨더라니까. 이게 정상이야? 홍서방이 이유도 없이 그랬으려고 다 생각이 있겠지. 요즘 세상이 또 얼마나 흉흉해. 자기 마누라 아끼는 방법인가 보지. 그걸 말이라고 해? 세상 흉흉하다고 자기 처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서 감시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혜린이 성격을 몰라. 한번 곱비 풀리면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잖아. 홍서방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당신 지금 그게 아빠가 할 소리야? 혜린이가 무슨 망아지야. 크면서 무슨 사고를 쳤다고. 행여 그렇다고 치자. 그렇대도 말이 안 되잖아. 평범한 팔자가 아니잖아. 재력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그쪽 가풍을 따라야지. 애가 철없이 밖으로 돌아가 구설수라도 오르면 그 집 체면은 어쩌겠어. 당신도 괜히 사돈한테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잠잡고 있어. 지금 체면이 중요해? 당신은 홍서방 그 돈주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턱턱 채워주는 그 주머니. 말을 해도 꼭 내가 무슨 돈 보고 그런다는 거야. 남들한테 물어봐라. 혜린이 그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싼다고 하지. 드라마를 봐라. 그만한 재력가 집안에서 며느리 통제하는 게 뭐 드문 일이야?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지. 당신은 드라마랑 현실도 구분 못해? 아이고, 홍서방이 혜린이를 때리길 하냐 굶기길 하냐. 다 혜린이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유난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혜린이가 자꾸 마음을 못 잡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기엔 홍서방이 당신보다 낫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딸이 잘못한 일이라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렇게 얘기하던 남편이 앉은 소파 옆으로 얼마 전 사위가 선물한 거대한 골프백이 서 있었어요.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양반이 자기 몸집만한 골프백 들고 나가서 하는 짓은 사위 자랑뿐이었습니다. 사위가 해준 회원권, 사위가 해준 벨트, 사위가 채워준 지갑으로 유세 떠는 게 낙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유세를 위해 딸의 고통스러운 삶에 눈을 가린 남편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딸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깊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집에 왔어. 그러니까 연락 그만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영문이 그게 너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놓은 것 같은데 너 알고 있었어? 몰랐어. 오늘 알았어.
괜찮아? 영문이가 화 많이 내든? 뭐라고 했는데? 별말 안 했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라고. 나 피곤해, 엄마. 끊을게. 혜린아, 윤혜린! 딸은 뭐가 급한지 제가 부르는데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고등학교 땐가 애써 준비한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였으려나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 이튿날 다시 연락했는데 안 받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를 맞이한 건 딸이 아닌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혜린아, 혜린아, 엄마야, 엄마 왔어. 아유, 연락도 없이. 근데 어쩌죠? 지금 안으로 모시기는 좀 곤란한데. 곤란하다뇨? 내가 내 딸 보러 온 건데 뭐가 곤란해요? 비켜요. 혜린이 만나야겠으니까. 안 돼요. 실은 작은 사모님께서 오늘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몸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혜린이가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대도 엄마가 왔는데 안 만난다고 하겠어요? 혜린인 그럴 애가 아니에요. 비켜보라니까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아유, 사모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사모님 집에 들이면 저 대표님한테 정말 큰일 나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영문이가 혜린이 가둬놨어요? 예? 맞네, 맞아. 나 혜린이 엄마예요. 애가 아프면 엄마를 찾았으면 찾았지. 만나기 싫다고 문 걸어 잠그고 얼굴도 안 비칠 애가 아니라고. 나와요. 나오라니까. 혜린아, 엄마야. 혜린아. 이러시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모님 제발요. 조 실장님, 실장님.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도우미는 안간 힘으로 문을 막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러냈죠. 그러자 검은 양복을 입은 풍채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감히 들어가겠냐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딸의 집에 여러 번 왔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사위가 이제 위치 추적기도 모자라 문지기까지 고용했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결국 쫓겨나듯 대문 앞으로 나와 사위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문 열지 못해? 장모님, 지금 혜린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너그러 양해 좀 해주세요. 양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양해를 하게 생겼어? 왜 사람을 가둬? 왜 멀쩡한 애를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위치 추적기는 왜 달았는데? 응? 말을 해봐. 아, 장모님. 혜린이가 말씀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혜린이가 왜? 당장 혜린이 못 보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대동해서 이 문 부수고라도 들어갈 거라고. 장모님, 부부 사이에 있는 다툼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모님께서 혜린이 피곤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게다가 혜린이 상태가 불안정해서 누굴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영문이 너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애가 불안정하겠어? 위치 추적기에 감금? 이게 자네가 말하는 보호야? 이건 보호가 아니라 범죄라고. 이만 돌아가세요. 지금 혜린이 약 먹고 깊이 잠들어서 어차피 깨지도 못할 거예요. 약?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깊이 잠들어? 신경 안정제요. 혜린이가 흥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장모님, 저 지금 외근 가야 하거든요. 조만간 혜린이 기분 나아지면 먼저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끊지 마. 끊기만 해봐. 당장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부를 거야. 지금 장난 같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그리고 장인어른께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다 이해하시던데
두 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사위는 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멍청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경찰에 연락했어요. 경찰이 일단 오긴 왔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조 실장이라는 사람이랑 얘기했다가 사위와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결국 저한테 일단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돌아가시죠. 부부 사이의 일이고 집안 사람들한테 신변에 이상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두 눈으로 봐야죠. 한통 속인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해요. 얼굴만 보면 안심하고 간다니까. 윤혜린 씨, 우울증 때문에 외부인 접근이 안 될 것 같던데요. 예? 우울증이요? 그럴 리가요. 우리 혜린이가 우울증이라니. 물론 애가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걸로 아까 내부인을 통해 진단서까지 확인했어요. 일단 따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위부인께서 깨는 대로 집으로 연락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깊은 물속에 잠긴 듯 귀가 먹먹했습니다. 우울증이라뇨. 진단서라뇨. 딸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저를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일에 관해 묻자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그러더라고요. 아, 기어이 일을 쳤어. 동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사위 얼굴에 먹칠하니 좋냐?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게 아니라 무거운 돌덩이가 꽉 들어찬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약기운에 잠들었다던 사위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자기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니면 제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요새 같은 그 대저택에서 딸 목소리 하나 감추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요. 입이 써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식충이 같은 남편 때문에 냉장고를 열었다가도 부하가 치밀고 제대로 먹고나 있을까 싶은 딸 걱정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그런데 사흘 뒤 딸이 직접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혜린아, 아유, 얼굴 상한 것 좀 봐. 괜찮아? 괜찮은 거야? 엄마. 엄마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괜찮아? 영문이가 너 약 먹었다던데. 매일 먹는 건 아니야. 그냥. 근데 엄마. 그때였어요. 뒤에서 두 손 가득 푸짐한 선물을 들고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나 있었냐는 듯이 윤기 나는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요. 장모님, 걱정 많으셨죠? 이 사람이 오늘에야 좀 걷더라고요. 자네가 여길 왜 와? 자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느냔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낯을 먹었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몰라? 아, 홍서방, 얼른 들어오게. 미쳤어? 어딜 들어와? 혜린이 몰골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영문이 너 때문이잖아. 장모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혜린이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사위의 태도가 소름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상황은 그 다음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자기 배 위에 손을 얹더니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나 임신이래. 어?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내 딸 더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딸 입에서 나온 그 절망적인 고백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사위를 향해 빽소리를 내지르려던 입은 보기 좋게 얼어붙었고 기가 막혀서 숨 쉬는 것도 잊을 정도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혜린이가 안정해야만 하는 이유를요. 사위는 웃고 있었습니다. 원래 보던 미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됐다는 승리를 선언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마음에선 당장 지우자는 말이 부글부글 끓는데 차마 입 밖으론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 것이라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하필, 아기는 왜 하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온 것인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위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남편은 그 상황에 뭐가 좋다고 사위랑 술잔을 부딪히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룻밤만 머물고 가라는 말에 절대 안정을 핑계대며 기어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딸은 간간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따금 전화했어요. 안정기에는 함부로 외출하는 것도 안 된다며 친정에 오지도 못했죠.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안정기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나 속이 끓고 애가 타던지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아들은 당장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난리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데려와야지 이러다 애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경찰을 대동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조 실장이라는 사람이 험악한 인상을 구기며 나타나 만남을 거절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황 아시잖아요. 작은 사모님 임신 초기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다고요. 내 딸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 딸이 날 보면 기절이라도 한대? 경찰관님, 저 안에서 지금 내 딸이 어떤 몰골로 있을지 몰라요. 당장 수색해 주세요. 이건 감금이라고요. 저기요, 이성적으로 해결합시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경찰까지 대동해서 왔겠어요. 아무리 봐도 절대 안정할 수 있는 곳은 어머니 집 같은데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게 하냐고요.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혜린아, 엄마 왔어. 혜린아. 엄마가 경찰분들도 데려왔어. 무사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뭐하고 있어요. 당장 이 대문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 저택안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품이 넉넉한 옷을 입은 딸이 종이 인형처럼 걸어 나오고 있었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땐 몰랐는데 몇 달 사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몸태가 드러나 말문이 막혔죠. 혜린아, 오지 말랬지. 내가 오지 말랬잖아. 그런데 딸은 저를 보자마자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엄마가 올 때마다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엄마가 이렇게 오바하고 유난 떨 때마다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어. 내가 안 간다고 한 거라고. 혜린아, 왜 그러는 거야? 영문이가 뭐라고 한 거니?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가? 내가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엄마 제발,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그냥 좀 못 본 척 가라고. 누가 나 구해달래? 살려달랬어? 왜 자꾸 들쑤셔서 날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가, 당장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다시는 오지 마! 야, 윤혜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오빠, 빨리 엄마 데려가. 다신 데려오지 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딸은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악다구니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황급히 따라 나온 도우미가 딸을 부축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바보같이 서서 눈앞에서 딸이 멀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보셨죠? 결국 사모님 때문에 작은 사모님이 극도로 흥분하셨네요. 확인하셨으니 다신 찾아오시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귀신이라도 쓰인 듯 핏대를 세우며 저를 바라보던 딸의 눈빛. 그건 제가 아는 혜린이가 아니었어요. 그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딸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걸까요? 연락이 없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한 20통 보내면 겨우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는 단답형의 메시지만 돌아왔죠.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태연히 그러더군요. 아, 홍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려고. 당신은 그 오버하는 게 문제라니까. 사돈이 점잖은 사람이라 망정이지. 그 동네 가서 그 요란을 떨었으니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창피할 거야. 수준에 안 맞는 딸 보냈으면 좀 자중하자고. 어? 딸이나 애미나. 한마디만 더해. 그 나불대는 주둥이 확 찢어다가 수채구멍으로 쓸 테니까.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수채구멍? 말 다 했어? 당신은 애비도 아니야. 혜린이한테 무슨 일만 생겨봐. 당신도 가만 안 둘 테니까. 살면서 남편 때문에 속 터지고 열받는 일이 뭐 한두 개였겠어요. 그때도 그냥 내가 죽지 못해 저 양반이랑 산다 하고 자책했지 그때만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고백하지만 저도 놀랄 만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니 말도 세게 나갔고 눈빛도 정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 성질에 그런 소리 듣고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한 걸 보면요. 하루하루 수행을 하는 승려의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았죠. 그렇게 2달이란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이 장대비의 소음에 갇힌 날이었죠. 1박 골프 모임으로 남편이 집을 비우고 저는 집에 홀로 남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올 사람이 없었는데 순간 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화면 속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마른 천둥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죠. 초인종이 고장이 난 건가 싶어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이번엔 2번.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연달아 3번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앞선 초인종 멜로디가 채 먹기도 전에 뒷 멜로디가 다급하게 달라붙었어요. 그때 화면 아래쪽으로 머리카락 같은 실루엣이 스쳤죠. 제 손은 현관 손잡이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딸인지 사위놈인지 아니면 그 사위가 보낸 조 실장이라는 놈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혜린이니? 혜린이야? 혜린아! 아니길 바라는 마음 반, 딸이길 바라는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아니길 바랐던 건 딸이 얼굴도 비추지 못할 상황으로 현관 앞에 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어요. 조용히 거친 숨소리 같은 소리만 들리던 인터폰 너머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억눌린 오열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살려달라는 듯 힘없이 현관문을 툭툭 치는 소리였어요. 순간 딸이 분명하다는 확신에 현관문을 열었고 딸이 쓰러지듯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 혜린아! 사람이 아니라 차디찬 빗물에 젖은 종이장 같았어요. 게다가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몸은 2달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죠. 누구한테 산모라고 하면 절대 믿지 않을 몰골로 나타난 거예요. 어찌나 몸이 가벼운지 어린애처럼 품에 쏙 안기는데 왈칵 눈물이 밀려 나왔습니다. 어머, 얘를 어쩜 좋아. 혜린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엄마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꼴이 이게 뭐야? 엄마,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그 돈, 그거 다 남의 피눈물로 빼앗은 돈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좀 살려줘, 엄마. 딸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딸을 진찰한 의사는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윤혜린 씨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죠, 선생님. 우리 혜린이 깨어나기는 하는 거죠? 극심한 영양 불균형의 탈수 증세가 심각해요. 수주간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것 같은데 저체중에 무엇보다 몸 이곳저곳에서 오래된 피하 출혈과 타박상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폭행이라고 봐야죠. 색깔이 제각각인 걸 보니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폭행이요? 그놈이 우리 혜린이한테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혜린이는 애도 가졌는데요. 윤혜린 씨는 유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호르몬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궁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사실 산모 몸 생태가 이 지경인데 임신을 했어도 아이가 버티긴 힘들죠. 하유월 흔적도 있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바닥에 머리를 찍고 울부짖었죠. 내 딸이 제 새끼를 품에 안고 맞아 죽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실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음을 엄마가 돼서 왜 몰랐을까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1인실에 입원시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은 어슴푸레한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뜨더군요. 눈을 뜨고도 불에 댄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걸 보고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야, 엄마. 여기 병원이야. 아무도 몰라. 아빠도 모르고 오빠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만 알아.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발. 아무도 없다니까. 영문이도 여기 몰라. 응? 걱정하지 마. 어떻게 나왔어? 몰래 도망쳐 나온 거야? 정신을 차린 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잃기 전 한 소리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안 그래도 희게 질린 얼굴이 하얗게 얼어붙더군요. 그 사람 사업가 아니야, 엄마. 아버님이 무역사업해서 돈 벌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남들 피눈물로 빼앗은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아버님도 그 사람도
사채업자였어. 겉으로는 무역사업하는 사업가인 척 꾸며놓고 뒤로는 깡패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 뭐야?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처음엔 오빠가 생각만큼 나쁜 일이 아니라고, 다 편견이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믿었어. 겉으로 보기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민낯을 알게 돼버린 거야. 사무실로 사람 데려와서 협박하고 서류에 강제로 지장 찍게 하고 무시무시한 협박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어. 그런데 뭐? 영문 오빠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야. 뭐? 도망가면, 이혼하면 나도 엄마도 아빠도 오빠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그 후로는 무시무시한 사람들까지 집으로 데려와서 겁을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엄마. 그래서 엄마도 못 오게 한 거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무역업으로 자수성가한 아버지, 수백억 자산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던 그 번지르르한 말들. 그건 다 추악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의 집안은 고금리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불법 사채업자였던 거예요. 그 화려한 저택은 채권자들의 비명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심지어 사위는 의처증까지 있었습니다. 신혼 초 친구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 우연히 합석한 남자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뺨을 맞았대요. 다음날 실수였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선물 공세를 했고요. 처음엔 정말 실수였겠거니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추악한 본 모습이 양파 껍질처럼 차례차례 벗겨진 것이죠. 그놈이 건넨 건 명품 가방, 남편에게 채워주던 갖다 바친 고급 양주와 골프백. 그 모든 게 사람의 목숨줄을 갉아먹고 얻은 피 묻은 돈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이 그런 악마 같은 자식에게 내 딸을 보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어요. 사위의 이야기를 꺼내자 딸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안정제를 맞아야 잠이 들 수 있었죠. 날이 밝자 사위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집인데 어디 계시냐고 혜린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집으로 간 거예요. 장모님, 혜린이 여기 왔었죠? 혜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혜린이 찾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장모님, 저 혜린이 법적 보호자예요.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아픈 사람 뒤로 빼돌리는 거 명백한 납치예요. 출가 외에는 신경 끄시고 저한테 맡기시죠? 뭐야?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아픈 걸 알면서 애를 그 지경이 되도록 뒀단 말이야? 납치?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우리 혜린이 감금시켜서 폭행한 게 누군데? 내 새끼 그 지경으로 만든 놈이 누군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악마 같은 놈! 폭행이라뇨.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부부끼리 싸움을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 몸에도 혜린이가 낸 상처 많습니까? 때리고 꼬집고 아주 야무지게도 만들어놨어요. 나가. 더는 더러운 사채업자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가라고. 더러운 사채업자라니.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십니다. 전 정당하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업가예요. 가업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시면 안 되죠. 빨리 말씀하세요. 장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찾는 거 시간 문제니까요. 결국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눈빛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확고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내 딸을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저는 사위를 현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나가라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지만 사위의 발 뒤꿈치가 서서히 계단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죠. 집에 딸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사위는 제 부족한 힘에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 발 뒤꿈치가 계단 끝에 걸렸는지 휘청, 아차 싶은 얼굴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때다 싶어 힘껏 몸을 던져 사위와 함께 계단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몸이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건지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눈을 뜨자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와서 걱정스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오빠, 엄마 눈 떴어. 엄마, 나 알아보겠어? 정신 드는 거야? 혜린아, 정우가, 그리고 미주. 엄마.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야. 진짜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유,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홍영문 그 자식을 혼자 만나러 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엄마 뜻대로 됐어. 병원 입원하도록 다친 건 엄마고 그 자식은 구속됐어. 목숨을 내걸고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모양이었습니다. 쓰러질 때 그놈은 얍삽하게 제 몸을 이용해 자기 몸을 보호한 모양이었어요. 가벼운 뇌진탕이었던 데에 반해 저는 머리를 크게 다쳐 하마터면 저 세상에 갈 뻔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된 거예요.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말이 혜린이 폭행 진단서에 엄마 부상까지 더하면 형량 높게 잡아볼만 하다고 하더라고. 살인 미수? 그놈 계단으로 떠민 건 난데. 쉿, 어머니, 이제부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깨어나셨단 소식 들으면 곧 경찰이 조사하러 올 거거든요. 그래야 아가씨가 살아요. 옆집 아주머니 말이야. 그분이 좀 도와주셨어.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영문이 그 새끼가 엄마 작정하고 계단으로 밀었다고. 엄마가 때마침 그 자식 옷깃 잡아당기는 바람에 같이 떨어진 거라고. 세상에,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변호사 말이 잘만 이용하면 그럴 일도 없대.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 떠밀었다고 믿겠어. 게다가 혜린이도 그 지경으로 만든 놈인데 성질 못 죽이고 장모님한테도 손댔다고 하는 게 더 믿을 만하지. 비싼 재판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형량 높여보려고. 제가 정신을 잃고 있던 사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싼 변호사를 샀어요. 물론 그쪽도 마찬가지였죠. 따지고 보면 그쪽이 더 비싼 변호사였지만 저희한테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빌어먹을 자식을 보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행히도 신의 보살핌 덕에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갔죠. 1심 판결 결과 7년형이 나왔지만 보란듯이 항소하더군요. 아무래도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다른 소송도 시작했어요. 이혼? 왜 갑자기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건데? 당신이 이번 일에 있어서 아빠로서 한 일이 뭐야? 내가 알았냐? 내가 알고 혜린이를 사지로 몰았어? 내가 혜린이 편들 때마다 당신은 곧 죽어도 영문이 그놈 편이었지? 그저 혜린이가 굽실거리고 살아야 한다고 돈 있는 영문이 치켜세우고 그 일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살면서 당신한테 질리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왜 살아야 하는데? 내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당신이랑 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기 식은 마음은 남편에게 일말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이 모두 해결되는 대로 캐나다로 갈 생각이에요. 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딸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감옥에 보내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딸이 원하면 계명의 성형,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숨길 생각이에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도 다치고 손가락이 휘면서 약간의 장애도 생겼어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비 오는 밤 피골이 상접해 돌아온 딸을 안고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서슬퍼런 사위의 협박 앞에서도 돈줄 끊길까봐 벌벌 떠는 비겁한 남편 앞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딸을 치유하기 위해선 저는 더 단단해져야 해요. 엄마라는 이름에 이 단단한 방패가 있는 한 그 어떤 악마도 다시는 내 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